올해 우리 시장이 1월부터 굉장히 급등했었을 때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어쨌든 미국 긴축에 대한 완화, 지수를 올렸던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요인이 살아있으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결국 경기지표 중심으로 내려다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거고 또 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밑에서 위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온도차가 많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지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과 함께 또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뒤에 호칭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네. 우리는 웬만하면 다 이사야. 아, 그런가요? 네. 네. 헷갈린다 그러면 이사하면 포장이사는 저한테. 자, 요즘 배가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땀이 벌써 나시네. 좀 장염 많이 조심하시고요. 아유, 큰일 났네.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장염이. 근데 너무 고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유, 중간에 갑자기 나가시더라도 저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얼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요즘 시장 보시면서 굉장히 좀 찹찹하실 겁니다. 네. 우리 그 박병창 이사님께서도 지금 테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테마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GPT 관련 테마도 지금 중국에서도 너무 급등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의보를 내릴 정도가 됐고 미국에서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많이 불고 있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99년 닷컴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닷컴버블 때 정말 많이 오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테마성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세럼 기술이었을 겁니다. 그 기술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었던, 근데 그 어떤 기대감으로, 다이얼패드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중요한 건 테마였나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은 거의 100배 가까이 올랐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10배 이런 게 아니었었고요. 예. 그렇게 올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업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그걸로 돈 벌어서 일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많은 책을 쓰시고 아니면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분들 중 상당수에서 그런 어떤 99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테마에 편승을 해서 돈을 번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시장은 기업의 가치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방법은 한두 가지는 아닐 겁니다. 이게 모든 일반인들한테 일반화될 수는 없는 사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는 되게 큽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챗 GPT를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실제 돈을 많이 버는 계층은 역시 20, 30대입니다.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그렇죠. 컸던 그 상황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번 분들이 맞아요. 대학생이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대학생이면 아니거나 30대 초반 분들이 맞아요. 수백억대에 올랐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죠. 그때 네. 다 이혜진, 김범수 다 그랬었습니다.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네. 다 20, 30대였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업종들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는 후 일익은 거고 어쨌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조금 만약에 자제분들을 주신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조금 젊은 계층 분들이 있다라면 어쨌든 시대 흐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우리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도 쓰는 계층이 얼마일까요? 어떤 애들일까요? 대부분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정말 혁신적인 기업은 대부분 대학생들이 만듭니다.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대학교 중퇴하고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이 페이스북 이런 거. 예. 네네. 그분만 그랬나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님도 대학교를 중퇴하시고 이걸 했었던 기억이 있고 네. 의외로 많은 어떤 이런 첨단 기업들이 출발은 거의 대학생들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단한 애플도 거죠.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왜냐면 활용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 이걸 내가 써보니까 이렇게 사업 모델을 잡으면 좋을 거야. 그거는 써본 사람들만 알 것이거든요. 저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어쨌든 이게 테마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올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이 과연 있는지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긴 있겠죠. 1억 명이나 지금 넘었으니까. 두 번째 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는 걸 또 런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는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써보신 분이 있는지.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갤럭시 23 울트라가 뭐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가서 체험해 본 분은 있는지. 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엔터 업종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우리가 뭐 수많은 드라마들 중에서 그래도 순위권에 있는 드라마를 다 보고는 계신지. 그건 다 봤죠. 예,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절반도 안 했다라면 시장에서 계속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안타깝지만 어렵게 보여지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셨으면 그래도 시장에서 많은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산업들은 미국의 움직임하고는 별개죠. 사실 뭐 예전에 오징어 게임 나왔었을 때도 그 관련주들 미국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식 시장이라는 걸 놓고 보면 내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경제 지표도 반영하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표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라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 저는 챗 GPT를 이렇게 부릅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테마는 맞는데 산업의 변화는 레볼루션이죠. 혁명입니다. 그러니 테마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많이 올랐죠. 400%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이미 여기서 400% 했을 텐데 그럼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란 말이냐?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전 그게 더 묻고 싶습니다. 많이 폄하들 하시는데 사실 그럼 돈 벌면 되는 거지 이거 저거 가릴 게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모든 편견을 버리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봐서 올해가 지났을 때 몇 퍼센트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고상하게 내가 정말 초대형주로 실적 있는 것만 가지고 골라서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염 때문에 준비도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이런 좀 이상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뭔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 뭐 김프로님도 곁에도 그러시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주식으로 천문학적으로 돈을 번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 달랐다는 거죠. 아, 각자의 방법이 예. 있는 거군요. 더 웃긴 건 그 책을 쓰고 났을 때는 책 쓰고 나서는 꼭 정답처럼 썼는데 실제 본인들이 돈 벌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투자가 적합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또 성향이 있다라면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뭐 이게 옳다, 이게 내 거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각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품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방법이 전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나한테 제일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네. 한번 좀 보죠. 예,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비노 뽑은 고용 지표죠. 어쨌든 많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3프로에서 문홍철 연구원님께서 예, 좋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비노 뽑은 고용 지표 1월에는 항상 계절 조정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라 이걸 고지고대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 매년 1월엔 똑같습니다. 매년 1월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공개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한번 보시죠. 최근에 어쨌든 1월에 늘었던 걸 보니까 이번에 1월에 있었던 비농업 뽑은 고용지표. 고용은 전부 다 파란색 보이시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심으로 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고용의 질이 과연 좋으냐에 대해서는 의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라인도 불안했죠. 사실 51만 7천 명 나오고 나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가 잡아야 되는데. 근데 늘어난 고용을 보면 아니,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인데 그리고 이분들의 임금이 높지가 않아요.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고용률은 이걸 알고 있는 실업률은 낮지만 노동시장 참가율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건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실업률이 낮은 건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노동시장 참가율이 올라가면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임금은 그래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참고로 임금은 안 떨어집니다. 한 번 올라가면 제 월급을 깎는다라면 전 회사를 퇴사하겠죠. 예, 당연히 다닐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임금 깎는 회사는 다닐 필요는 없어요. 회사하면 임금이 깎이지 않아요? 예, 딴 데로 가야죠. 그러면 임금 깎는 회사를 뭐하러 다녀요? 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했던 ECI라고 분기 한 번 발표되는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거죠. 이 자체도 굉장히 꺾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임금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고용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 네. 임금이 오르면 비용을 올리고 비용이 오르면 또 임금을 올리고 이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얼마가 고용됐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임금이 그래서 안정이 되느냐 임금이 올라가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건 저렇게 많이 고용이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임금 자체는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와죠. 월가 전문가들 미국 고용시장 잘못 읽었다. 자, 제가 요 차트를 가져올 때 이 위에 흰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신문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신문에 있는 제목을 그냥 이렇게 그냥 까맣게 돼 있으면 제가 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계절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래도 안 좋게 나온 거 안 좋게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통계부터 시작을 해서 항목들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2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준 관련해서 성명서 또 우리가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여러분들이 듣던 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던 거 그대로 지금 신문에서 나온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의장의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용 둔화가 수반이 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른 사이클과 다르다고 파월 의장이 지적했다. 보셨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겁니다. 고용시장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이전처럼 꼭 실업률이 급등해야 우리가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 스스로도 실업률 올리는 것 가지고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들이대면 연준과 본인이 맞서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연준이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냐면 자, 대놓고 얘기했어요. 파월이 얘기한 겁니다. 53만 년 만에 가진 낮은 수준을 떨어진 데에서 우리는 실업률을 정책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다. 누가 얘기했죠? 파월이. 실업률이 타깃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타깃이다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는 연준의 정책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언급하면서 라고 얘기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500만 명에 달한 수급 불균형이 있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럼 산술적으로요.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보통 25만 명씩 늘어나요. 그냥 놓고 보면 2년치 일자리가 없어야 사실 고용의 균형이 오는 거예요. 네.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 2년 정도 사람이 해고가 되는 정도로 이를 없애버리려면 그냥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위기 정도 상황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적 자체도 우리가 하는 실업률을 타겟을 하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 있죠. 네. 예, 임금이 오르는 것 쪽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임금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고용시장에서 이런 변화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첫 사례예요. 그러니 이전 사례를 들이대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연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뒤에 보시면 요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 경론을 펼치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훌륭하십니다. 연착륙이냐 견착륙이냐.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아예 노 랜딩, 착륙이 없어란 얘기한 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이제는 연착륙을 얘기한 저조차도 비관론자로 치부가 되는 어이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용시장이 강해서 그래요. 이렇게 강하다 보니 정말 경제가 안 좋을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이번에 고용지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연준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파월이 얘기한 걸 수습해 나섰죠. 야, 아직은 더 올려야 돼. 아직도 좀 더 길게 올려야 돼 라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준 위원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윌러 이사, 뭐 우리가 알고는 윌리엄스, 뭐 닐 카시카리, 리사쿠 여러분들이 나와서 야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매파적인 걸 드러낼 수 있어요. 얘기하자마자 네. 딴지 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분 되게 웃겨요. 레일런 장관이 대놓고 이분은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경기 침체가 없대요. 노랜딩이에요. 그죠? 영어 표현도 썼습니다. You don't have a recession. 경기 침체가 없답니다. 견착륙, 역착륙도 아니고. 이분은 정부 관계자니까 이분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대놓고 백악관이 연준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만 올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야, 슈퍼코어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연준이 최근에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물가는 떨어졌어. 오케이. 주거비도 시간을 두고 떨어질 거야. 그런데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 확인이 안 되네. 앞으로 멀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이 무슨 소리야? 떨어지고 있어. 이 임금 떨어지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알고는 그래도 연준은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백악관은 연준의 논리를 반박하며 사실상 긴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결국 연준이 지금 정도로만 긴축을 하면 경기 침체가 없는 게 맞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경기 침체 올까 봐. 그럼 왜 그럴까요?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대선인데 내년에 주가가 빠지면 재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죠. 그러니 그냥 백악관 입장에서는 정치라는 게 중요하니 네. 올해는 잘 모르겠고 내년에 주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대로 만약에 연준의 스케줄로 가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끝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는 로렌스 서머스 교수 얘기 말씀대로라면 그분도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을 바꿨죠. 지금 연착륙 정도는 될 것 같아. 가능성이 높아. 근데 경계도 늦추지 마라.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2, 3년 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는 백악관의 그죠? 뭔가 대통령이 결정할 때 나올 수도 있는 불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우려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의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은 모르니까 난 아직까지는 긴장할래라는 의지를 비췄다라면 예, 백악관에선 대놓고 무슨 소리야 빨리 끝내지 그래야 경기를 살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내년에 당선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게 노골적으로 됐었을 때 과연 연준에 있는 많은 그 의원들이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압박에 굴박을 해서 만약에 연준이 숙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아니면 연준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니까 나의 길을 가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파월 의장의 어떤 행보를 보면 생각보다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라는 건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그쪽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죠. 많이 지금까지. 듣죠. 트럼프 예, 예. 때는 트럼프 말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될 때는 또 안 약간 좀 들었고.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올해 내년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그 시장은 되게 참 안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근데 뭐 대통령 내가 재선되면 끝이잖아요. 어차피. 그 뒤 어떻게 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삼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야, 이게 바이든 참. 참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괜찮은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는 어떤 만약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준은 네. 분명히 이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물가로 통제를 잘 하면 네. 나중에 후유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 길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에 굴복해서 지금 당장 무리하게 되면 사실상 그 뒤 후유증은 우리가 겪어야 될 후유증은 조금 더 클 수도 있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아서번스가 될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이 요구하는 거는요, 단순히 금리 인상을 중단해라가 아닙니다. 빨리 금리도 내리지란 요구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백악관은 그만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는 것도 빨랑 내려.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지 않겠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연준 매파적인 행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보가 기존의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금리 경로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3월까지는 다 올린다라고 알고 있고 5월에 올릴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그렇죠. 논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문제시 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연준은 올해는 금리 안 내리겠다라는 거고 백악관은 무슨 소리야 빨랑 내려. 그리고 올리는 것도 5월에는 중단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거면 금리 인상도 중단, 그다음에 거기에 인하도 빨랑 뭐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어떤 연준과 백악관의 이 갈등이 어디로 귀결이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볼 때 방향이 잡히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즐겨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뭐 나중에 죽는 건 나중 얘기인 거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뭐 어쨌든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으면 그때 돈이라도 벌고 탈출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경계론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주식 경험이 오래 있다고 해서 자랑은 아닌데 50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나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미국도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급락할 거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좋아지고 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나뉘어져 있죠. 며칠 전에 보니까 한투가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한국 지수 코스피를 지수. 2,8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반면에 또 생각보다 많은 하우스들은 여러 증권사들은 또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하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는 격차가 되게 크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이 1월부터 굉장히 급등했었을 때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어쨌든 미국 긴축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보다 급격하게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환차익도 노리고 이것저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올 거고 아마도 혹시나 조정의 빌미가 된다라면 미국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 기대가 꺾였거나 아니면 유럽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기대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를 올렸던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요인이 살아있으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전에 미국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분들은 야 이게 최근에 외국이 들어온 게 뭐 진짜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환율 베팅이지 그 이상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1월에 뭐 샀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샀다고요? 은행주를 제일 많이 샀었어요. 자, 최근에 은행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주주가치 제고. 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 시장이 그동안 만년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주가치 제고가 그러니까 이건 항공바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자사주도 많이 사고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줬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반들에게 주는 어떤 주주 혜택이 너무 짰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주가치 제고가 어제도 보니까 얼라이언스인가 뭐 어딘가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던데 요거를 이제 가볍게 보진 말자라는 얘기죠.
뭐 다음 주에도 제가 한번 이거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미국과 다르게 한국 시장의 지수가 한 단계 그래도 레벨업될 수 있는 한국만의 많은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표만 놓고 보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탑다운으로 봐서 산업별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표와 생각보다 많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지표 중심으로 내려다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거고 또 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밑에서 위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온도차가 많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죠. 경기도 많이 봐야 되고 산업에 대한 변화도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질적 변화, 주주가치 재고라든가 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변화들이 예. 우리 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보셔야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나와서 자꾸 놓고 보면 하고 가서도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미국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한국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모를 정도로 너무 미국 증시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한국도 이제는 풀 것 같죠. 중국 입기자 규제를 풀 것 같고 중국도 여기에 맞춰서 보복을 완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여행지가 있어요. 한일 관계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네. 우리 한국인들은 다 일본에 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간의 어떤 갈등과 개인의 여행지 선호와는 전혀 별개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을 때는 상당 부분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디다 돈을 쓰는지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기회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분들의 어떤 소비 기여도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국 시장을 볼 때 미국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그거 외적인 것들도 균형 있게 좀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어느 정도 다 드렸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사실 원래는 딴 거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네. 그것도 지금 손도 못 대고 가고요. 사실 챗 GPT와 관련해서 조금 뭔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게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건 다음 주에 써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걸로 할까요, 마스터?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마스터로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마스터 이게 클럽도.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챗 GPT요? 예. 한 1, 2분 정도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업사도 말씀드렸지만 레볼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혁명이다. 예.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뭐냐면 이 챗 GPT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별로 명암이 많이 갈립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가 상반돼서 움직임을 보면 야, 챗 GPT가 되니까 다 오른다가 아니라 누구는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이것 때문에 생존의 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챗 GPT니까 다 좋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좋아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건지 여기에 대한 좀 고민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약간 매크로 조금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30분 가지고 항상 없네요. 마스터로 좀 해주시고요. 예, 한번 그렇게 챗 하도록 GPT 하겠습니다. 써봤습니까, 정프로? 저는 한 번 써봤습니다. 뭐 검색어가 뭐였습니까? 검색어가 아니고 그때 뭐 그냥 뭐 연애 관련된 뭐 이런 거를 아마 좀 제가 물어봤고 연애? 네. 근데 전 한국어 GPT가 그렇게 아주 그 매끄럽진 않았다는 느낌을 그냥 그때 당시에 살짝 좀 받고 그래서 그냥 안 했거든요. 연애 관련이라 이거죠? 그렇죠. 어디 가서 20대 여성들이 많은가 이런 거 이제 물어봤는데 또 뭐 실수했나요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테스트한 거예요, 오늘 테스트. 챗 GPT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아,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잘 꾸며져 있진 않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뭐 쓰는 건 쉽죠? 그냥 문장을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냥 우리의 자연어를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니까요. 이제 OTP 쓰는 것보다는 쉬운 OTP는 뭐예요? 거죠? OTP 몰라요? OTP? 비밀번호 생성기.
아, 원타임 패스워드. 네. 아, 챗 GPT, OPT. OTP. 아, OTP.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빼놓지 않고. 예. 아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동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오늘 지금 이제 댓글 중에 보니까 뭐 지겹다, 챗 GPT 얘기 이제 듣기도 지겹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올 초부터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의 일면에 다 이거 아니었나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왜 그때는 안 보셨을까요? 그렇죠? 예, 지겨울 정도로 들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생각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자, 오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고요. 네.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 마스터클럽에서 그리고 또 그러시죠. 다음 시간에 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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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